안녕하세요. 73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저희 화면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유든주 교수 머리 위에 저게 무엇인가? 오늘 모신 연사분께서 저랑 이제 사전에 만나갖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이 줌에 있는 기능을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말씀? 내지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거를 되게 쉽게, 그리고 그렇지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도 참 오랫동안 이제 뵈면서 진짜 항상 아이디어가 좋으시고 정말 쉽게 말씀을 해주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신데, 오늘은 인큐브랜드에 계시는 김인겸 대표님을 모시고 브랜드의 이해와 오해라고 저희가 광고는 나갔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힘, 감성, 이미지, 그리고 브랜드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큐브랜드의 김인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인겸입니다. 아니, 우선 그냥 짧게 시작하시기 전에 이 가면을 굳이 쓰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제가 얼굴이 못생겨서 보시는 분이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안 되기 때문에 브랜드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면을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편하게 강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큐브랜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인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브랜드를 한 20년 정도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 앞에 이제 PPT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 제가 이제 텍스트를 잡아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완도 밑에 있는 청산도라고 하는 섬에 지금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교수님이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무조건 교수님 말씀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모든 투어를 포기하고 지금 제가 숙소에 들어와서 지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권력이죠, 권력.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데, 그 중에 권력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도 이제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가 권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감성적인 배경, 그 다음에 이미지,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제 브랜드가 권력화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브랜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브랜드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 감성과 이미지를 어떻게 권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브랜닥스, 질레트, 아이보리, 신라면, 참이슬, 나이키, 이런 수많은 브랜드 속에 우리 살고 있고, 한림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브랜드, 웨비나도 브랜드죠. 이제 웨비나 훌륭한 브랜드가 이제 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많은 브랜드 속에 살고 있고, 사실 브랜드를 벗어난 속에 살 수 없는 이제 현실에 와 있습니다. 브랜드와 이미지에 관한 생각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할 게, 사람은 과연 이성적인가, 또 사람은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초중고를 다닐 때 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건데, 그러면 왜 우리는 교육 과정 중에서 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다. 쉽게 말하면 원래 사람은 감성적이다. 또 원래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 쉽게 말하면 원래 사람은 비합리적이다. 이런 전제로부터 브랜드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황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에
윤은주 교수님도 계신데,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나 경제학은 사람은 합리적이라는 추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다. 근데 브랜드는 그런 생각으로 약간 좀 방향을 틀어서 아니야, 사람은 그렇지 않아.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감성적이라는 기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맥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이해할 때는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감성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브랜드와 이미지를 이해하기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걸 뒤에 하여튼 제가 쉽게 설명을 할 텐데, 요거를 이제 좀 어렵게 말한다면 기능과 혜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기능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웨비나라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웨비나의 기능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강의라든지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고 토론을 통해서 이제 생각의 차이를 줄이고 내가 모르는 걸 배우고 또 잘못 알고 있던 오해를 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웨비나의 기능이 되겠죠.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활성화시키면 웨비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고 웨비나의 브랜드 가치가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예를 들어서 웨비나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끼어 있다. 삼성인사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많이 안 올까요? 아니요, 아니요. 많이 오죠. BTS가 한 명 있다. 멤버가.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서버 터져요. 서버 터지죠. 네. 그러면 그것이 기능과 연계가 있나요? 기능과 그렇게 연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폭증하고 브랜드 파가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기능 이외에 다른 것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혜택. 기능은 공급자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걸 사용할 때 이제 어떤 혜택을 받는 건데 혜택은 수요자적인 입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많은 기능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혜택을 조금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기저에는 감성적인 어필이 작용한다. 그리고 대단히 비합리적인 판단도 작용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예인이라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다면 내 혜택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브랜드와 이미지를 구축하는 근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작용할 수 있다. 작용된 생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좀 말을 좀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브랜딩과 마케팅에 관해서 제가 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브랜드와 마케팅은 쉽게 말하면 원래 이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브랜드가 마케팅을 구별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제가 20년 동안 현업에서 일하면서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브랜딩과 마케팅은 다르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되게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게끔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데 브랜딩은 다소 달라요. 브랜딩은 그 안에 감성과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케팅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는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소비자 조사라든지 FGR라든지 이렇게 리서치를 통해서 어떠한 한목적성을 뽑아내는데 브랜딩은 그런 기법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찰력이라든지 직관력 이런 기제원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어떠한 사람들이 욕구로부터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과 직관력으로부터 좀 더 앞선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이적인 그런 활동이 다소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와 마케팅의 공이 똑같이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는 감성과 경험 이 두 가지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흔히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감성 마케팅, 뭐 경험 마케팅. 근데 이거를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성 마케팅이 아니고, 이성 마케팅이 아니고, 데이터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마케팅에서는 소비자가 잘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는 잘 반응하지 않는다.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라는 거 하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정말로 좋아. 청산도가 와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섬이야. 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청산도에 와서 실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청산도는 슬픈 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청산도에 와서 썸씽이 생겼어. 뭔가. 청산도는 아름다운 섬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면 대단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개인적에서 어떤 파워가 생기냐면, 우리가 데이터라든지 객관화되어 있는 이런 가치들은 상대적인 주로 평가를 받아요. 이게 척도가 있는 것이죠. 관광객이 몇 명이 왔다. 청산도는 관광객이 연간 2만 명이 온다. 그다음에 거제도는 연간 뭐 3만 명이 온다. 그럼 거제도도 많이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데 경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중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에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내포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청산대회에서 아주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경험을 했다면 이러한 경험들은 다른 어떠한 경험치보다 항상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 마케팅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안에는 반드시 감성이라고 하는 기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와 마케팅이 왜 감성과 경험을 강조하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상대적인 우위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항상 점하게 되는데, 그 기저에는 감성이 깔려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왜 마케팅과 브랜딩에 감성과 경험을 결부시켜야 되는지, 여기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자꾸 이렇게 사진 올리는 것도 부단히 개인적인 경험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브랜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마케팅을 이렇게 쓰는데, 활쏘기식 마케팅과 낚시질식 마케팅이라고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타겟팅이라고 하는 마케팅 용어를 쓰잖아요.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사용어죠. 군사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적군을 총으로 쏘는 거예요. 적군을 총으로 쏴서 맞히는 거죠. 그런데 적군이 많이 몰려있는데 총을 쏘면 적군이 잘 맞겠죠. 그러나 적군이 듬성듬성 몰려있는데 총을 쏘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케팅에서는 사람이 모여있는 밀집 지역에 뭐 플래그샵을 낸다든지 이렇게 거기에 이제 거점화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집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비용들이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터지면 이제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 그렇지만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낚시질 마케팅이 뭐냐면, 미끼를 물려서 낚시를 들이우면 그 미끼의 냄새나 이런 모양을 보고 물고기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이 낚시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이제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다소 감성적이고 경험적인 이런 미끼를 걸어놓고 사람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는 이런 방식이 브랜드 쓰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정할 수도 있지만 각각이 다 개인적인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경험 마케팅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단히 객관적인 마케팅 문화에서 주관적인 마케팅 문화로 바뀌고 있다. 그런 문화에 브랜드가 많이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기에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50년 동안 모든 분야에 한 100개 정도 분야에
1위한 브랜드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50년 후에 몇 등을 하고 있는지 조사했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나오죠. 베이컨, 건전지, 뭐 비스켓, 시리얼, 분야별로. 근데 재밌는 게 25년 전에, 아니 50년 전에 1위 했던 브랜드가 50년 후에도 계속 1위를 하고 있더라. 시장은 계속 바뀌고 그 고객도 다 죽었는데 세대가 바뀌니까 죽었는데 계속 브랜드가 1위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브랜딩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1위한 브랜딩은 영원히 1위 한다. 그리고 해병대 있잖아요. 한 번의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문구가 있듯이 1위한 브랜드는 영원히 1위 한다. 이런 이제 명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초콜릿처럼 약간 바뀌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브랜드를 한번 이렇게 시장 5위를 정하면 잘 안 바뀐다. 전문 용어로 하면 브랜드 시프트라고 하는데 브랜드 시프트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 시장은 좀 예외예요. 한국 시장은 브랜드 시프트가 잘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마케터들이 한국 시장에서 프리 마케팅을 해요. 여기서 역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워낙 까다롭고 뒤집어 엎는 거 워낙 잘하는 민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 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는 브랜드는 대단히 오랫동안 그 지위를 유지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브랜드 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가 뭐냐? 우리가 이제 브랜드에 관한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브랜드에 대한 첫 번째 오해예요. 이름이나 상표와 같은 디자인은 브랜드라고 하기보다는 브랜드 네임이나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럼 브랜드는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브랜드 안에 브랜드 네임도 있고 브랜드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브랜드 네임 하나 만들어 놓고 브랜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삼성이나 뭐 LG나 뭐 CJ 이런 데 대기업들도 컨설팅을 그냥 프로젝트 같이 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더라고요. 여기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해외에서 공부하시고 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도 브랜드 이름 만들어 놓고 브랜드 만들었다. BI 디자인 하나 해놓고 브랜드 만들었다 하는데 그거는 브랜드를 만든 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해는 브랜드 이름과 디자인은 브랜드가 아니다. 그럼 브랜드는 뭐냐? 이게 이제 제가 내리는 브랜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이 페이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브랜드는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경쟁자가 소유하지 못한 어떤 강력하고 호의적인 단어 또는 이미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내린 정의이기 때문에 다른 책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잠재 고객. 아직 우리 내 고객이 된 게 아니죠. 고객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왜 기억 속이냐? 현실 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랜드는 반드시 상상의 세계를 만들고 기억 속에 존재해요. 브랜드가 실패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브랜드가 현실 속에 들어오는 순간 실패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런 경우 있죠? 파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파리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라는 말이죠. 프랑스 파리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프랑스 파리를 가장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가보고 싶을까요? 프랑스 파리가 상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가 있는데 자기가 안 가볼수록 연상 이미지가 강력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파리에 사는 사람들은 파리가 지긋지긋할 수도 있죠. 여기 청산도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데 청산도에 사는 사람들은 청산도가 싫을 수도 있어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는 항상 현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 기억 속에 존재하게끔 한다. 왜?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상상과 비현실 속에서 경쟁자가 소유하지 못한 거를 소유하게끔 한다.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 차별화,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왜 경쟁자가 소유하지 못한 걸 소유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다 이제 쉬운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경쟁을 왜 할까요? 우리가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한림대가 대학 간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국가 간의 경쟁력, 개인 간의 경쟁력, 기업 간의 경쟁력. 경쟁력을 얘기하는데 경쟁력이 왜 필요하냐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경쟁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고 너무 과도한 경쟁 체제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경쟁이라는 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생겨요. 이게 좀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는 좀 아픔이 많은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자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경쟁을 회피해요. 경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경쟁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제 강의를 듣는 분이 전부 다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경쟁자예요. 동종업계에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은 커피의 원두를 만들고, 한 분은 뭐 유통을 하고, 한 분은 커피 컵을 디자인하고, 또 한 분은 또 광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할까요? 협력할까요? 협력하겠죠. 우리가 경쟁하는 유일한 이유는 똑같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다 동질감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는 동질감보다는 차별화를 강조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한다. 그것이 훨씬 더 쉬운 전략이고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브랜드는 항상 남과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항상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경쟁자가 가지고 어떤 하나의 어떤 거를 경쟁 우위를 점했으면 그거를 처음 어떻게 하냐? 강력하게 선언하는 선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어떤 데이터로부터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뽑아내기보다는 선언적으로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하고 깃발을 드는 이런 형태가 브랜딩을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강력히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호의적인 단어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는 첫 번째 단계 고객의 기업 현실이라는 상상 속에 존재하게 한다. 두 번째, 경쟁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독특한 차별화의 요소를 뽑아낸다. 세 번째, 그 요소를 강력하게 선언한다. 네 번째, 어느 정도 브랜드가 인지도가 커지면 그 다음에 이것을 아주 친절하게 호의적인 태도로 바꾼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좀 예를 한번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이 저만 안 들리는 건가요? 혹시 끊겼나요? 잠시만요. 끊겼어요. 끊긴 건가요? 아직 들어와 계신데. 말이 입이 멈추고 계시네. 아. 잠시만요. 이제 다시 들어오셨다. 대표님 그 소리가 우소거 되어 계시고 화면을 다시 공유해 주셔야 돼요. 아, 아까 지금 네네네. 끊겨서 됐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됐어요? 화면 공유 아직 안 되셨어요. 소리는 나오시고. 잠깐만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끊겼어요. 예. 삼성전자가 예전에 가상 3사 중에 꼴찌일 때, 금성사와 대우전자보다 이제 기술력이 떨어질 때, 그때 삼성전자의 브랜드 슬로건이 기술의 삼성이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데이터로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뽑아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고자 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계속 기술이 없는 외치는 거죠. 소비자는 처음에 이 슬로건에 이제 동의하지 않았죠. 그러나 계속 외치니까 점점 조금씩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단연 이제 기술적인 일이죠. 일이에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이미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호의적인 단계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브랜드 슬로건은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호의적인 키워드를 이제 가져온 거죠. 기술은 버린 거예요.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브랜드는 지금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언적인 미래 가치를 늘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지금은 가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져옴으로써 좀 더 많은 혜택과 좀 더 많은 감성과 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좀 내포하는 건데 그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기술이 없을 때 기술이라고 하는 기억 속에
경쟁자가 소위 하지 못한 기술을 확보한다면은 그 다음에 호의적인 이미지로 이제 바꿔주는 이런 단계를 다 거치고 있다. 그래서 브랜드는 항상 이런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또 삼성전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삼성은 개혁할 때 소비자가 제품을 보고 반응하는데 0.6초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품을 0.6초 안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어렵죠? 그럼 자, 어떤 제품을 0.6초 안에 판매하려면 기능을 볼 수 없어요. 휴대폰이나 차를 1초 이내에 팔려면 기능으로 승부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거는 디자인밖에 승부가 안 되겠죠. 그때부터 3년 전에 디자인에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그렇게 기능이나 이런 직접적인 이런 혜택보다는 감성에 깔려 있는 감성적이고 비이성적인 혜택에 많이 소구된다.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해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는 기능은 배제하고 이미지, 겉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만 추구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빙하가 이렇게 있잖아요. 빙하가 저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배에서 보는 빙하는 맨 바닥에 수면에 떠 있는 빙하를 보겠지만 수면 밑에 70% 정도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능이 기반이 되지만 소비자가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기능 때문에 브랜드를 바꾸지는 않는다. 대부분 이미지 때문에 바꾼다. 그래서 이미지를 더 강조하는 것이 유리하다. 요걸 좀 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여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제가 있는 휴대폰이 이제 작년에 나온 휴대폰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 올해 신형 폴더폰이라고 있잖아요. 그 휴대폰이 제가 가진 이 휴대폰보다 기능을 한 5% 정도 향상시킨 휴대폰이라고 친다면 사람들은 이 휴대폰을 안 사고 이제 황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휴대폰을 다 갈아타는 거예요. 기능이 향상됐으니까. 그런데 내년에 나올 휴대폰이 내년 초에 윤 교수님이 황 교수님이 가진 기능보다 다시 또 5%가 업그레이드된 휴대폰이 또 나왔다. 그러면 또 황 교수님 휴대폰은 또 시장에서 아웃되고 다시 윤 교수님 휴대폰이 뜨는 거예요. 기능의 단점은 뭐냐면 경쟁자가 계속 기능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면 무한 경쟁의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능을 너무 제품에 강조하고 서비스가 너무 기능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기업이나 이런 서비스 체제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성이나 개인적인 경험은 아주 기간이 길어요. 이 휴대폰을 우리 어머니가 샀다, 아니면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샀다. 그러면 휴대폰을 바꾸고 안 바꿔요. 잘 안 바꾸는 거죠. 기능이 좀 떨어져도. 그래서 감성과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기능으로부터 기업이나 공급자가 훨씬 오랫동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능이 반드시 중요하지만 기능 위에 이미지를 얹히는 이런 기법들이 이제 브랜딩 기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사진과 같이 이렇게 밑에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광고, 로고 디자인, 아이덴티티, 환경 이런 것들, 서비스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미지를 형성을 하고 이 밑에는 그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는 이제 정리를 하면 소비자는 품질이 보증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매하는 것이다. 기능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능이 보증된 브랜드 이미지 그걸 구매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는 마이스라든지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컨벤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사나 마이스나 컨벤션이 과연 브랜드 이미지 가치, 또 개인적인 경험적인 가치, 또 감성적인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객 수가 몇 명이 오고 어떤 계약 건수 이런 것 반드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 다음 연도에 과연 거기 참관객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마이스 행사에 과연 내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오지만 정보 이외에 다른 혜택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떠한 정보나 제품을 사기 위해서 마이스를 갈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 커피 마시러 갈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디자인이 예쁘기 때문에 그냥 놀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혜택들도 반드시 키워줘야 부가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할 수가 있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2, 3분만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념적인 거라서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차별화를 많이 이제 추구를 하는데 그 차별화가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요. 이제 말은 쉬운데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현실화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떠한 행사가 동일한 시장 내에서 동일한 사람들을 상대로 동일한 컨셉을 보여주는데 이걸 차별화하기 또 끊기신 건가? 청산도에 계셔갖고 자꾸 끊기신 것 같아요. 아, 어떡하면 좋지? 잠시만요. 조금 바꿔줌으로써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 성공한 이제 광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아파트 광고 중에 예전에 김남주라고 하는 여배우가 나왔던 광고가 있어요. 그 김남주가 긴 롱드레스, 벨벳 드레스를 입고 손목과 여기 이렇게 어깨가 여기 팔뚝까지 올라오는 이렇게 긴 장갑을 끼고 넓은 거실을 이렇게 벨벳 드레스 이렇게 쫙 이렇게 우아하게 걸어요. 걸어가다가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 아파트로.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르겠죠? 그러니까 화면을 보니까 초인종에서 친구가 못 열어줘라는 멘트를 날리니까 김남주가 가서 딱 고개를 돌리면서 한마디 해요. 나는 그런 거 몰라. 라고 광고가 끝나요. 약간 이게 어이없는 광고죠. 가정주부인데 집에서 드레스를 입고 걸어다니다가 친구가 놀러 왔는데 문을 못 열어. 근데 이 광고가 나간 다음에 그 아파트가 대박이 났어요. 그게 푸르지오예요. 대우건설에서 만든 건데 원래 도급 순위가 20이었는데 아파트 순위가 이 광고 하면서 2위로 올라갔어. 2위인가 3위로 올라갔어.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죠, 이미지가.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물론 뭐 아파트를 잘 만들었겠죠. 그럼 아파트를 잘 만든 것만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여기 어떠한 그 비밀이 숨어 있느냐? 여성의 심리를 이제 공략한 거예요. 개성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드레스를 입은 김남주라는 개성을 통해서 여성의 숨어 있는 욕망을 자극한 거죠. 어떤 욕망?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집사람한테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이제 뻥쳤는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여왕처럼 살고 싶어 하는 여성의 심리를 이 광고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는 문도 본인이 직접 안 열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본인은 예쁘게 드레스만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허황된 이야기예요. 반드시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이 광고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대부분 사는 고객은 이제 여성이니까 주부들이 되니까 의사결정하는 고객은 야, 내가 저 아파트 살면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나의 무너진 꿈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이미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던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브랜드 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푸르지오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아이덴티티가 뭐였냐면 푸르지오 아파트가 푸르다는 뜻이에요. 푸르다. 프레쉬, 네이처 이게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럼 그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이 광고에서 보여주지 않아요.
기능에 소구하지 않고 그 기능보다 더 숨어져 있는 고객의 욕망을 자극해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기능을 차별화하기보다는 개성을 차별화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가 이제 오늘 짧은 강의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는 브랜드 이름이나 디자인이 아니고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 것인데 주로 감성과 이미지를 통해서 가치를 형성한다. 근데 그 이미지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이 확보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그 소비자의 현실이 아닌 상상이나 기억 속에 경쟁자가 소유하지 못하는 하나의 가치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장기적으로는 친절하게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 또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라든지 컨벤션 같은 마이스 행사를 할 때에도 어떤 너무 기능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능 이외 부가적인 개인적인 경험 또 감성적인 어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적인 이미지 또 개성을 창출할 수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 가치가 증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강의를 들어서 되게 재밌게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같이 들어오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황 교수님 먼저 말씀하실. 아니, 먼저 얘기하십시오. 네네네. 네.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제 들으면서 저도, 그렇지, 브랜드,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케팅은 약간 좀 더 기능적인 부분이고, 브랜드는 좀 더 이미지적인 부분이고, 아까 삼성전자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도 이제 기능에서부터 호의적인 부분으로까지 이제 넘어가는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 마이스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저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카페쇼가 이제 되게 잘한다. 디자인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김혜련 박사님 들어오셔서 카페쇼는 되게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녹여 넣은 그런 전시회다 이런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카페쇼 말고 다른 전시회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이미지적인 부분으로 선호의 이렇게 단계로 가려고 하는 그 기준이라 그럴까? 그거를 어떤 포인트를 잡고서 자기가 이제 변화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질적인 조금 이럴 타이밍에는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자꾸 찾고 리서치한 결과를 자꾸 찾는 이유는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거를 찾으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한 의사결정이 실패했을 경우에 실패를 줄이고 또는 실패로부터 비난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워지기 싶어 해서 리서치한 결과나 이런 걸 찾는데 그렇게 되면 독특한 경험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이런 경험을 했어. 근데 성공했어. 근데 이걸 더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죠? 리서치라고 하는 건 항상 과거치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미래치를 리서치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리서치를 자꾸 하게 되면 벤치마킹이나 리서치 자꾸 하게 되면 과거치의 경험을 자꾸 끌고 오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의 경험을 자꾸 리바이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인 새로운 쇼킹한 경험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을 극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청산도를 지금 5번째 왔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꾸 오니까. 근데 첫 번째 청산도에 왔을 때는 제가 쇼크를 받았거든요.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정도 쇼크를 받으려면 또 더 어마어마한 곳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끔 할 때 너무 과거의 경험치를 리서치한 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습관을 좀 버려야 되는데 좀 새로운 것을 선언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그 리스크를 줄이려는 과정 속에서 많이 이제 배제시키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정부
행사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쪽 행사가. 그래서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자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그러니까 행사 아니더라도 혹시 대표님 뭐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관광이나 마이스 이런 분야에서 브랜딩을 그래도 괜찮게 한다라고 평가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뭐 제가 요즘에 마이스를 많이 안 다녀가지고 그 평가까지는 하기 좀 네, 그렇고. 그냥 사례. 예. 예전에 제가 그 코엑스에서 하는 그 농업 박람회 어,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정부 공공기관에서 하는 네, 박람회였는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네. 그거 제가 한 6, 7년 전에 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대단히 그러니까 그 대행사가 농업박람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대행사가 그 선정이 돼서 총괄 대행사가 이제 제가 그때 뭐 자문위원으로 갔었는데 담당 공무원분이 걱정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경험이 너무 없다, 이 업체가. 이 업체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쇼킹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되게 아주 획기적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씨앗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열하잖아요. 네, 근데 진열. 씨앗을 거기서 이렇게 그 당시는 그런 경향이 없었는데 거기 밭이 있는 거야, 밭이. 전시장 안 해요. 밭이 있어, 밭. 네. 밭에 진짜 그 흙을 만지게끔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능적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안 좋죠. 그 밭을 만들 공간에 다른 디스플레이 했으면 얼마나 많은 씨앗과 이런 품종을 진열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그냥 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많은 기회나 많은 정보를 줄기에는 부족하지만 독특한 경험을 하기에는 효과적인 거예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다 흑장난하고 이렇게 막 모여서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대단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왔었는데 아이들이 특히. 근데 또 끊기셨나 봐요. 어떻게? 계속 청산도의 끊기네. 인터넷 상황이 참 네. 어렵네요. 잠시만요. 금방금방 계속 들어오시긴 하시던데. 야, 예. 제가 대한민국에, 아이고 어째 나가셨네. 다시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다른 분들 혹시 뭐 황 교수님 브랜드에 대해서 음. 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어, 우리 김ing현 대표가 저한테 한 얘기는,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투자한 만큼 브랜드가 나온다. 우리 한국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고 공짜로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그 절대 해답이 아니다. 그 얘기를 되게 하셨는데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들어오셨네요. 음. 네네. 다시, 들어오셨, 음성 해제. 마이크 음소거 되어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섬에다 자꾸 끊기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섬에 진짜 계신 거 확실합니다. 네. 또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뭐, 이게 자꾸 끊기니까. 제가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리면 제가 국가균형발전박람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정부에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인데 전교 지자체가 다 참여를 해요. 거기에 제가 5년 동안 총괄 자문을 했는데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각 시도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때 충북관이 1등을 했어요. 충북관이 1등을 했는데 충북관이 관 모형 자체를 화장품 용기 있죠. 목공 화장품 용기로 만들어서 대단히 디자인이 잘했고 진행을 잘해가지고 뭐 아주 압도적으로 1위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 담당 공무원이 승진해가지고 이제 사무관 승진하셔가지고 이제 경사까지 났는데 사무관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디자인을
뭐 전 시장을 디스플레이 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과장 이후 국장 실장급 이후에 나이 결제 라인을 다 없애버렸대요. 음, 음.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랑 과장님 결정하고 바로 거기 군수님이 보령시 그러니까 저기 충북 군수님이 결제하고 결제 중간에 결제 라인을 다 축소시켜서 그냥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게 하고 디자이너 의견을 100% 반영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뭐 의견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국장이나 실장님들이 안 좋은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 과거 지향적인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을 하려는 의도가 많이 배제됐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이너들이나 새로운 기획자들의 아이디어가 거기에 이제 많이 반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제 또 한마디 좀 더 할 게 있는데, 여러분 무역센터 한국무역협회 마크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카이타, KIT하고 위에 이렇게 빗살 무늬로 되어 있는 것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무역협회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삼성도 무역센터 가면 있는데, 그거 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1995년도에 그거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결정적인 건 뭐냐? 그때 당시에 우리 부회장이, 황두현 부회장,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 만드는 이 마크, 이 브랜드는 여러분이 쓰는 거다. 우리가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입사 5년 이하로 0그룹을 만들어. 그래서 제가 15명을 뽑았어요. 대리급 이하로.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지금 만 27년 이상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상당히 그래도 지금 봐도 참 잘 만들어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유효한 게 지금 우리 김 대표님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파격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 선정을 한 거라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김 대표님,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우리 데이터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세상 모든 게 돈보다도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또 그게 이제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데이터 위주의 시대에, 과연 그러면 브랜드의 역할은, 또 브랜드의 어떤 기능은 어떤 것인가?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메타버스가 됐건 아니면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브랜드가 온라인으로 올라갔을 때, 그렇죠? 이럴 때는 또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데이터의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데이터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은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 예. 원래 데이터의 시대였죠. 모든 시대는 데이터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죠. 어떤 데이터로부터 세상이 바뀌고 어떤 가치를 뽑아내는데, 예전에는 그 데이터를 소수가 독점하는 시대였지만 요즘은 그 데이터를 다수가 같이 공유하는 시대에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원래 데이터로부터 세상이 바뀌는데, 예전에 그 소수가 독점하던 데이터가 이제 많이 공개가 돼서, 소수 공개돼서 다수가 공유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점점 더 정교화된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브랜드가 왜 어렵냐면, 한 발자국을 앞서가면 길 닦아놓고,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것도 예전에 우리 싸이월드, 다 우리 첫 장에 나왔던 시장을, 싸이월드가 시장을 열었더니, 결국은 페이스북이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브랜드가 한 발자국을 너무 많이 앞서가면 시장만 열어놓고 망해요. 한 반발자국 정도 앞서가는 거예요. 그 조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로. 브랜드 디렉터의 가장 어려운 임무는 현재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트렌드에서 너무 많이 앞서가면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가 없다. 시장만 열어놓는다. 한 반발자국 정도 앞서가야 되는데, 그 톤앤맨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들은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통찰력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어렵다. 그래서 브랜드가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같이 이런 시장은 저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메타버스의 핵심은 그 현실의 비현실화 또 비현실의 현실화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지금 이제 메타버스가 가는 방향이 현실 그대로 메타버스 안에 구축해 놓고 그 비현실 속에 들어갔는데 그 비현실 속에서는 내가 현실에서 못했던 걸 다 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비현실화를 통해서 비현실을 실현시키는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가 갖는 매력인데 이것이 이제 브랜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추구하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메타버스 시대에서 이제 브랜드 기획자 역할이 상당히 많다. 많은데 이제 그 안에서 다시 또 자, 어떤 사람이 메타버스에 내가 이제 거기가 다 저희 다 가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다 가면을 쓴 사람들의 집합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다 개인적인 아주 독특한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거기서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원래 추구했던 개인적인 경험이 메타버스에서 극대화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브랜드적인 어떤 이런 전략이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메타버스 형태의 행사나 이런 걸 할 때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수긍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외국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인간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가장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 조사를 했대요.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사랑. 뭐 사랑이니, 뭐 행복이니, 뭐 이런 것이 가장 인간적인 단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온 가장 인간적인 단어는 희망이었어요, 희망. 개들도 사랑을 하고 꽃들도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동물과 식물과 구별되게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개들은 사람만큼 희망을 많이 갖지 않아요. 원시인들은 달에 가고 싶은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실제 달에 갔잖아요. 그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근데 개들은 그런 희망을 꿈꾸지 않죠. 그러니까 뭐 희망하겠지만 아주 큰 희망을 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키워드가 희망이다. 근데 그 희망이 뭐냐면 다 비현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희망한다는 것은 현실 가능한 걸 희망하지 않아요. 어느 누가 현실 가능한 희망을 했어.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가 접할 수 없는 것, 내가 도달하기 어려운 것을 희망하잖아요. 그 원래 희망이라는 말 자체가 비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비현실을 추구한다. 어느 인간도 현실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은 늘 비현실 추구해 왔다. 그 비현실이 지금 메타버스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그것이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 브랜드를 형성해 뒀잖아요. 그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근데 제 얘기는, 그게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형성된 이미지랄지, 브랜드가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내 질문이 조금.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경험의 사람이 사는 것은, 나 자신의 경험을 극대화시키려고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뭐, 우정을 쌓고, 행복을 나누는 것도 결국은 내 경험을 극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메타버스의 한계는, 경험의 극대화가 좀 어렵죠.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오감 이외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주나 모든 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것은 반드시 오감을 통해서만 인식하고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오감을 다 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죠. 촉각 같은 것도 어렵고, 그죠? 후각도 좀 어렵죠. 이런 것들. 근데 현실은 오감을 다 쓰잖아요. 현실은 오감을 안 쓰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가 이렇게 오프라인 이제로 간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경험을 극대화시키려면 반드시 오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한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프라인에서 주는 행사만큼 많은 경험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수는 있죠. 어떠한 특정한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각이나 뭐 청각 이런 특정한 감각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렇게 효과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감이 주는 전반적인 경험보다는 좀 꼰대 같은 얘기 한다면 저기 죄송한데 먼저 제가 좀 이동을 해야 돼갖고 예. 녹화 파일을 제가 만들어서 우선은 지금 이야기는 여기서 오늘 73차 한림 마이크 지켜버리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실 분들은 더 말씀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